애니띵 노아입니다. 설 동안에 강력하게 우리를 휩쓴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뉴스인데요. 외국에서 마라톤까지 하고 왔는데 완전 이 뉴스에 묻혀버린 분도 계시고요. 어쨌거나 카드라 같은 가짜 뉴스도 많고 이로 인한 과도한 불안과 공포의 확산은 오히려 제대로 된 대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판단하는 우한 폐렴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현재 발표된 정보를 종합하고 인용해서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우한 폐렴에 대해 기술한 분들의 글을 정리했고 오늘은 그것을 인용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남궁인 씨의 글과 의료희망연구원 원장 노환규 씨의 글을 종합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입니다. 우한 폐렴의 정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학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명은 2019 nCoV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2019년에 발견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nCoV는 novel, 새로운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고요. CoV,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원둘레의 방사형으로 둘러싸인 모양을 하고 있고 태양 주변으로 뻗어가는 형상이 태양신의 왕관을 연상시켜서 파생된 라틴어 단어인 코로나를 따서 명칭했다고 합니다.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가벼운 감기 증상을 일으키고 병원성이 약해서 사망률이 매우 낮지만 대신에 변이가 빠르고 다양하며 낯선 환경에도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형입니다. 사람에게 적응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적 변이형이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는데요. 바이러스는 기생충의 특징과 비슷해서 숙주를 죽일 경우에 자신도 사멸하기 때문에 숙주에게 적응하면서 스스로 약화된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높은 신종 바이러스는 다른 종에 있던 바이러스가 그대로 또는 변이를 거쳐 옮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새로운 숙주에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치사율이 높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인류와 오랜 기간 교류가 이루어진 개, 고양이, 양, 말, 소, 돼지 이런 것들은 치명적인 변이형이 옮아올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에게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옮아오려면 일반적인 접촉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고요. 에이즈는 원숭이로부터 기원했는데 성교로 옮아왔다는 설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사스는 사양고양이나 박쥐로부터 그리고 메르스는 낙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모두 일반적인 가축은 아니고 산채로 인간과 밀접한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그럼 최초로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우한 시장의 박쥐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쥐를 솥에 넣어 삶거나 구웠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기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박쥐를 가지고 와서 살아있는 채로 무언가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사람에게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겨왔을 거고요.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한의 생화학 바이러스 연구소를 지목하기도 하는데 발병지로 이야기되는 화난 도메이 수산시장과의 거리가 30km에 불과해서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관계로 이거는 예외로 치겠습니다. 야생동물과 무분별하게 접촉하면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행위를 금기시하는 이유인데 먹을 것이 정말로 부족하거나 전통적인 관습이라면 국제사회가 조금 이해할 여지가 있겠지만 단순한 식문화 때문이라면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변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한 변형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사람은 잘 안 죽는다고 합니다. 일찍 죽었다면 이처럼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대부분 초기 감염군에서 전염력이 매우 높은 사람이 나와 병의 확산에 일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초기에 진압될 확률이 높겠죠. WHO는 2020년 1월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비 RO, 즉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 추정치를 1.4에서 2.5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RO는 전염병이 사람 간에 전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사스의 RO 수치는 4, 메르스는 0.4에서 0.9로 알려졌지만 메르스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존의 메르스 수치와는 다르게 4.0으로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R호 수치는 아직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한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하필이면은 우한은 대도시라는 겁니다. 시골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면 인구 밀도가 낮아서 잘 퍼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처 시간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한은 중국의 대도시로 있는 교통의 요지이며 인구가 1000만이나 되고 하루에도 수많은 기차, 비행기가 다니고 거리에는 사람이 넘친다고 합니다. 또 중국은 위생관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한 편인데요. 대부분의 신종 감염병이 대체로 중화권 대도시와 연관되는 이유인데 감염이 퍼지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감기와 독감의 낮은 치사율, 즉 각각 0.5% 또는 2% 내외에 비해서 변종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데요. 사스는 약 10%, 메르스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20%의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은 메르스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 보고된 것이고 지금까지는 전염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경과가 나쁜 환자는 통상 증상이 발현된 후부터 평균 8일 만에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9일 만에 호흡부전이 발생했으며 10일 정도 만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초기에는 폐렴으로 이행되고 악화가 빠르고 환자들이 초반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강도가 높은 대처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바이러스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가면 잠복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지만 대체로 잠복해서 조용하게 머물게 되는데 2, 3일에서 최장 2주 정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는 대체로 전염 능력도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증식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이러스는 개체수를 늘리면서 숙주의 몸을 공격합니다. 이때에 바이러스의 개체수가 높아져서 인체의 분비물은 감염성을 띠게 되고 증상이 발현됩니다. 이 증상이 발열, 인후통, 무기력 등입니다. 특히 발열은 이번에도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관찰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염성을 발열로 체크하는 방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중국의 경우에 1월 27일 날 현재까지 증상과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1일에서 14일로 기존의 사스나 메르스보다 잠복기가 짧을 수 있고 잠복기가 끝난 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일으키는 증상들은 중국 보건위원회의 발표 기준으로 발열 98%, 기침 76%, 근육통이나 피로감 44%, 가래 28%, 두통 8%, 각혈 5%, 설사 3%, 호흡곤란 55%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이 생기고 호흡곤란이 오기까지는 평균 8일이 걸렸고 63%에서는 백혈구 수치의 감소가 보였고 41명 모두 흉부 CT상의 폐렴 소견이 보였다고 합니다. 29%에서 급성 호흡부전이 나타났고 15%에서는 혈중병원체, 12%에서는 급성 심장 손상 소견, 그리고 10%에서는 2차 감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41명 중에 13명, 즉 32%의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그 중에 6명, 15%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잠복기의 전염성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당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에도 전염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성이 높았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와 메르스 때에는 잠복기에 전염성이 없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 방역 체계에 있어서도 매우 곤혹스러울 따름인데요. 중국의 강도 높은 방역 대책에도 병이 번져가는 것을 보면은 실제 어느 정도는 잠복기 전염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방역 단계를 높일 필요가 있겠고 얼마나 감염성이 높을지는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초기 대응을 놓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은 매우 주목해야 할 문제인 듯 싶어 보입니다. 무증상 감염자와 슈퍼전파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증식기에 있어 병원성이 충분하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슈퍼전파자는 병원성이 강해서 많은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자나 슈퍼전파자가 발견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인체를 공격하면 대부분 증상이 발생하므로 무증상 감염자는 사실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슈퍼전파자의 증상은 심한 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슈퍼전파자일 확률도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행에서 전염성이 있는 잠복기 환자와 슈퍼전파자는 출현했고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전염성이 있는 잠복기 환자나 무증상 감염자는 흔하게 발견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합니다.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가 어떠한 특이 접촉도 없었지만 자신은 안전하냐고 물을 경우에 당연하겠지만 100%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환자는 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서 입증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소문이 나돌기에 딱 좋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보건수칙을 지킨다면 감염으로 인한 확률은 아직까지는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염이 확인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무증상 감염자이거나 전염성이 있는 잠복기 환자일 수 있으므로 일단 격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상이 있기 전까지는 병원보다 자가격리가 여러모로 나으므로 집에서 능동감시를 하게 되는데요. 접촉이 확실하지 않지만 불안하다면 집에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2주 정도 자가격리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증상이 없을 경우에 병원에 찾아가도 의사가 해줄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증상이 없거나 감염자와 접촉이 없는 경우에 병원에 무조건 찾아가는 것은 여러모로 역효과일 수 있겠습니다. 감염 경로는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여겨지는데요. 감염자의 분비물이 타인에게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 공기전염인데 아무 죄 없이 길을 걷다가 걸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인체에게서 나온 분비물 속에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서 감염에 충분할 정도로 역가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다가 행인의 호흡기로 들어갈 정도로 강력해야 되는데 그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이 정도로 즐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언제나처럼 공기전염 가능성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자와 충분한 거리를 둔다면 전염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는 비말 속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음압 격리실을 사용합니다. 방에서 바깥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안쪽의 공기가 바깥으로 확산되지 않게 되는 원리인데요. 이 격리실에 들어가서 의료진의 치료를 받으면 더 이상 퍼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예방법은 늘 똑같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않고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쓰고 기침을 소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다면 사람이 많은 곳의 감염 확률은 수학적으로 수백 배가 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인데요. 손은 대부분의 전염병의 매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비말이 직접 얼굴에 튀는 일보다는 그 비말이 어딘가에 묻었는데 손으로 만져서 몸의 점막을 통해서 들어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점막이라고 하면 눈, 코, 입 등이 되겠죠. 비누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면 균은 거의 대부분 날아갑니다. 적어도 감염을 일으키기에 균의 역가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는 감염자의 비말이 날아가지 않거나 공기 중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기침을 소매해야 하는 이유는 분비물을 공기 중이나 손, 벽에 뿌리는 것보다 소매가 타인에게 감염될 확률이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바이러스는 3일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일회용 마스크를 자주 갈아 쓰며 일회용 면장갑을 사용하고 도수가 없더라도 안경을 착용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우선 비누로 손부터 씻는 것을 일상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몸의 면역 체계가 알아서 물리치게 되는데요. 경험상 컨디션이 나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감기에 잘 걸립니다. 잡균이나 바이러스를 초반에 못 물리쳐서 그들이 증식기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유행할수록 컨디션 관리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컨디션이 좋다라고 느끼면 그만큼 더 좋은 지표는 없겠죠. 그래서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것도 중요한 예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증식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서 건조한 환경을 피해야 하는데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몸이 덮이거나 식히지 않아도 돼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구강과 인후를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수분이 많아지면 균의 숫자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고요. 병원 수액의 99% 이상은 그냥 물입니다. 배가 조금 부르다 싶을 정도로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도 깔끔한 곳에는 실제로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덜 산다고 합니다. 청결한 환경은 언제나 중요한 요소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방법이나 컨디션 조절, 몸과 환경의 조건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일반적으로 무탈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뉴스에 치료제가 없다는 말로 너무 겁먹는 것 같은데요. 치료제가 없다는 말은 거의 모든 바이러스성 감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를 굳이 공포의 의미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일종인 인플루엔자는 그나마 변이가 적어서 예방주사라도 만들 수 있지만 코로나는 변이가 빠르고 변이의 종류도 많아서 백신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치료로 각종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고 역가를 낮춰 증상을 경감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서 보편적으로 쓰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사멸시킨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서 일반적인 치료제라고 부르기에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치료제가 없다는 말은 이번 경우가 특수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의 입국 금지가 좋은 방법일까요? 중국인의 입국 금지는 정말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 정치, 외교,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WHO에서도 감염 방지로 권고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밀입국 시에 경로를 파악할 수 없어서 전염병이 번질 경우에 더 복잡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을 대비하는 일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세계 유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시선, 그리고 전염병이 돌면 연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낙후된 의료 환경, 경제 규모가 어차피 너무 작아서 무역을 일시적으로 닫아도 큰 타격이 없다는 판단 등이 담긴 북한 당국의 결정을 볼 수가 있는 사례입니다. 어쨌거나 한국은 지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감염자가 생긴 지역이나 병원을 기피하는 일은 현재 과학적으로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염자는 증상이 없었고 그가 균을 전파했을 확률이 사실상 낮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국내 전염병의 체계는 진일보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담당자한테는 가혹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특정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병원에 자유롭게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하고 응급실에 정문에서 다른 경로로 격리실로 이동해서 병원까지의 모든 동선이 철저히 격리되어 치료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너무 과잉 반응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포는 사람들을 격렬하게 비이성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로 매일 10명이 죽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4명이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1명은 중국인이고 3명은 한국인인데 모두 우한에 직접 있었고 아직까지는 다들 괜찮습니다. 이성적으로 최대한의 예방조치를 취했다면 더 이상의 공포심을 갖는 것은 본인과 주변인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대신 사태는 잘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이성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비는 많은 학자들이 이번 주까지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비슷한 변종 바이러스의 생애 주기가 그랬기 때문인데요. 이후에 방역과 바이러스 자체의 한계로 감염자가 줄어든다면 다른 바이러스처럼 사멸 과정을 밟을 거지만 지금처럼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이 바이러스는 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중국은 이번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무마하려는 특유의 자세를 취했지만 지금은 국제사회에 알리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학자들도 적극적으로 논문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의 국가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런 것처럼 낙관적인 예측이 있고 보수적인 예측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먼저 낙관적인 예측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매년 우리나라에서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2,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년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 역시 2,0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5년 전인 2015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메르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38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공포의 크기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죠. 2003년 홍콩에서 유행한 사스의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8천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현재 10%인 7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 역시 독감에 의한 사망자 수에 못 미치고 다행히 추가 확산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메르스와 사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군으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패밀리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사태 역시 사그러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아직 국내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도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낙관적인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2019년 12월 30일 중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2020년 1월 25일까지 현재 2천여 명의 감염자와 56명의 사망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병의 근원지인 중국의 우한이 인구가 1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고 중국 전역으로 교통이 발달한 곳인데다가 2020년 1월 22일 중국 정부가 우한시를 봉쇄한다는 발표가 있기 전 춘절을 맞아서 대규모 이동이 이미 시작되어서 중국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6일 중국 중앙TV 보도에 의하면 춘절을 맞아서 이미 500만 명이 빠져나가고 900만 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의료기관 시설이 부족해서 감염자들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추적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악재, 즉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지 않은 잠재적 감염자들이 춘절을 맞아 대규모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영국과 미국의 학자들은 공동으로 현재 중국 정부는 실제 환자의 5.1%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2020년 1월 21일 기준으로 약 11,000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2020년 2월 4일까지는 약 19만 명이 감염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향배는 춘절 대이동이 끝난 이후에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는 당분간 확산일로에 있는 것으로 보고 미리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